서방님, 서방님네 안사람 내보내고 나랑 살면 안 돼? 그럴까? 우리 깜찍한 춘매가 더 이쁘고 참한데 말이지. 어서 나가, 이 여편네야. 자,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전 순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그 무렵의 일이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양 성안에 김만수라는 상인이 살았지요. 나이는 42이었고 비단과 무명을 파는 포목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제법 잘 되어서 기와집에 살았고 하인도 둘이나 두고 있었지요. 김만수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분이었는데 나이는 38이었지요. 20살의 김만수에게 시집와서 벌써 18년을 함께 산 사이였습니다. 옥분은 중인 집안 딸이었는데 얼굴이 곱다고 소문난 처녀였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허리는 굽었으며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옥분은 부지런한 아내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지요.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김만수가 장사를 시작할 때도 옥분이 도왔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폐물을 팔아 미천을 마련해 주었고 밤새워 장부를 정리해 주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보기는 18살이었고 작은아들 귀동이는 15살이었으며 딸 은실이는 12살이었지요. 옥부는 자식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밥을 굶기지 않게 했고 옷을 해 입혔으며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달랐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지요. 돈이 생기니 기생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옥분이 걱정스러운 마음의 말을 하면 김만수는 짜증을 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만수가 기생집에서 춘매라는 기생을 만났지요. 나이는 20살로 얼굴이 꽃같이 예뻤고 목소리는 꾀꼬리 같았습니다. 김만수는 그 여자에게 홀딱 반했지요. 매일같이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춘매에게 비단을 사주고 비녀를 사주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만수가 집에 돌아와 옥분에게 말했지요. 춘매를 첩으로 드리겠소. 옥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세 자식의 아버지가 기생을 첩으로 드리겠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영감. 저와 자식들이 있는데 어찌 첩을 드린다 하십니까? 김만수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질투가 심하구만. 내 돈으로 첩을 드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김만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더 냈지요. 보름 뒤 김만수는 정말로 춘매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춘매는 화려한 옷을 입고 비녀를 꽂고 들어왔지요. 옥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옥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지요. 하지만 춘매는 옥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맛없다고 투정을 부렸고 방이 좁다고 불평했으며 옥분을 하인 부리듯이 했지요. 김만수는 춘매 편만 들었습니다. 옥분이 뭐라 하면 질투한다고 야단쳤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만수에게 말했지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춘매를 내보내든지 자기가 나가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만수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가시오. 질투가 심한 여편네는 칠거지하게 해당하오. 나는 당신을 내쫓을 권리가 있소. 옥부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내쫓는다고? 18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내쫓는다고? 옥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애원했지요. 하지만 김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듯이 말했지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옥부는 자식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아들 보기에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어머니를 쫓아내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질투를 하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옥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18회를 키운 아들이 아버지 편을 드는 것이었지요. 작은 아들 귀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직 막내딸 은실이만 어머니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어머니 없이는 못 산다고 울부짖었지요. 옥부는 은실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냉정했습니다. 옥분의 짐을 내다 던지고 대문 밖으로 밀어냈지요. 옥부는 대문 밖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8년을 살던 집에서 자식들을 두고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은실이가 어머니를 따라 나오려 했지만 김만수가 붙들었습니다. 딸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어머니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요. 은실이는 울부짖었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아버지 말씀 잘 들으라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진보다리 하나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은실이가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지요. 옥부는 눈물을 닦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으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오빠는 옥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딸이 쫓겨났다는 소문이 나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한참을 걷다가 주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지요. 주모에게 방 하나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춥고 어두웠지만 옥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지요. 18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옥부는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나서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살아야 한다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언젠가 은실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꼭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주막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일단 오빠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역관이었는데 한양성 밖에 살고 있었지요. 옥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오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집에 도착하자 올케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올케는 옥분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지요. 무슨 일이냐고, 왜 혼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참으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났다고 며칠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올케가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참 뒤에 오빠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집안 망신이구먼. 시집간 여자가 쫓겨나다니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소? 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있다 가라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지요. 옥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며칠만 신세 지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친정 오빠조차 자기를 반기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부는 오빠 집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올케를 도와 집안일을 했고 밤에는 혼자 눈물을 흘렸지요. 은실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보기와 귀동이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외면했어도 그들은 옥분이 낳은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빠가 옥분을 불렀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갈 곳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오빠 집에 짐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겠다고, 방을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지요. 다음 날 옥부는 성 안으로 들어가 새 방을 알아봤습니다. 돈이 별로 없었기에 싼 방을 찾아야 했지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성 안쪽 좁은 골목에 있는 허름한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은 몹시 작았습니다. 어른 하나 누우면 꽉 찰 정도였지요.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닫히지 않았으며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값이 쌌습니다. 집주인 할멈이 말했지요. 한 달에 100냥이면 되네. 밥은 알아서 해먹고
옥부는 그 방을 얻었습니다. 할멈에게 한 달치 방값을 주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짐 보따리를 풀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요. 이불도 얇았고 방바닥도 차가워서 몸을 웅크리고 떨었습니다.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일할 곳이 없느냐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막 주모가 옥분을 불렀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할 사람 찾는데 할 수 있겠소? 하루에 10량 주겠소.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일은 고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지요. 손은 트고 허리는 아팠으며 발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참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하루에 엽전 10량씩 벌었지요. 한 달이면 300량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값이 100량이고 밥값이 150량쯤 들었으니 남는 돈은 50량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더 많이 벌어야 했지요. 옥부는 낮에는 주막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늘을 들고 옷을 기웠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앙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손가락을 찔렀지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옥부는 피를 빨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무엇이 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은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에서 울던 은실이, 어머니를 붙들고 가지 말라던 은실이가 생각났지요. 옥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실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옥부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느질을 했지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다가 떡 파는 할멈을 보았습니다. 할멈은 떡을 쪄서 팔고 있었는데 손님이 꽤 많았지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떡을 팔 수 있지 않을까? 옥부는 시집살이할 때 떡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송편을 빚었고 인절미를 쳤으며 증편을 쪘지요. 솜씨가 제법 좋았습니다.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떡 장사를 해보기로 했지요. 주막 일만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었습니다. 떡 장사를 하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모아둔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시루를 빌려서 떡을 쪘습니다. 인절미를 만들고 송편을 빚고 백설기를 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부는 떡을 보자기에 싸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을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이미 떡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옥분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떡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떡이 다 상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지요. 옥분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맛있는 떡이 옵니다. 싸게 팔아요. 그때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떡을 하나 집어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 이거 맛있네 그려. 2개 주시오. 옥부는 기뻐서 떡을 싸주었습니다. 그 아낙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떡이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떡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옥분의 떡은 모두 팔렸습니다. 옥부는 번 돈을 세어봤습니다. 엽전 30량이었지요. 주막에서 사흘 일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옥부는 웃음이 났습니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떡 장사로 먹고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살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었습니다. 시루에 불을 떼고 쌀가루를 안치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떡을 쪄냈지요. 인절미도 만들고 송편도 빚고 백설기도 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싸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떡은 맛이 좋았지요.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떡집 떡이 맛있더라. 그 아줌마 떡은 정성이 들어갔어. 다른 데랑 달라. 손님이 늘어나면서 옥부는 떡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떡을 만들고 새벽에 일어나 또 만들었지요.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옥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막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떡 장사만으로도 충분히 벌 수 있었거든요. 하루에 50냥, 많을 때는 100냥까지 벌었습니다. 반값을 내고 밥을 먹고 쌀을 사고도 돈이 남았지요. 옥부는 남는 돈을 항아리에 모았습니다. 언젠가 큰 가게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실이를 찾아가고 싶었지요. 떡 장사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옥부는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이 지나갔지요.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 복이었습니다. 복이는 옥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지나갔지요. 옥부는 복이를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복이가 부끄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면 말입니다. 옥부는 복이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느새 어른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들 귀동이었지요. 귀동이도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옥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자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외면했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편을 들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떡은 시장에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옥분 떡을 사러 왔지요. 옥분은 돈을 제법 모았습니다. 항아리에 은자가 가득 찼습니다.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을 수 있겠다고,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떡집을 열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옥분은 시장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빈 가게 하나를 얻고 싶다고 말했지요. 시장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게는 한 달에 200냥이요. 낼 수 있겠소?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낼 수 있다고, 가게를 얻겠다고 대답했지요. 시장 주인은 옥분을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떡 솜씨가 좋다는 소문 들었소. 열심히 하시오. 옥부는 그 가게를 얻었습니다. 작았지만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문이 있는 가게였지요. 옥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기 가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옥부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벽을 닦고 선반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떡을 진열할 판을 놓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옥분네 떡집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옥분 떡을 사 먹던 단골들이었지요.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떡을 샀습니다. 축하하오. 아줌마, 이제 제대로 된 가게를 차렸구먼. 옥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떡을 팔았지요. 그날 하루에 150냥을 벌었습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이 번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 가게에서 떡을 파는 할멈이 찾아온 것이지요. 할멈은 옥분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떡을 판다고? 나도 여기서 떡을 파는데 손님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겠소? 옥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할멈, 시장이 넓으니 손님도 많을 것이오. 걱정 마시오.
하지만 할멈은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10년 넘게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손님을 빼앗아 간다고 소리쳤지요. 옥부는 미안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멈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할멈은 옥분을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옥분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헛기침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옥분 떡이 별로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옥분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지요. 할멈뿐만 아니라 다른 떡장수들도 옥분을 싫어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장사를 잘한다고 시샘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옥분은 가게에서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다가왔지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김만수였습니다. 옥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만수가 여기에 왜 왔을까? 무슨 일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김만수도 옥분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만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오, 이게 누구요? 떡장사를 하고 있었소? 옥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만수를 빤히 바라봤지요. 김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쫓겨난 주제에 여기서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니. 쪽팔리지도 않소?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소? 옥분은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화를 내봤자 좋을 게 없었습니다. 옥분은 조용히 말했지요. 영감은 영감길 가시고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김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지요. 창피하다고 아내가 떡장사를 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옥부는 김만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이 무슨 상관인가. 이제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어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지요.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옥분의 떡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떡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팔았지요. 떡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쌀가루는 곱게 빻았고 소는 달콤하게 만들었으며 모양도 예쁘게 빚었습니다. 손님들은 옥분 떡을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맛있다고 정성이 들어갔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옆 가게 할멈은 여전히 옥분을 괴롭혔습니다. 할멈은 다른 떡장수들을 모아놓고 옥분 흉을 봤지요. 새로운 것이 주제도 모르고 장사를 잘한다고 우리 손님을 빼앗아 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가게 문을 열려는데 문 앞에 오물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이었지요. 옥분은 한숨을 쉬며 오물을 치웠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바닥을 씻고 걸레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오물이 뿌려져 있었지요. 사흘째, 나흘째도 계속되었습니다. 옥부는 누가 그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할멈과 그 패거리들이었지요. 옥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치우고 또 치웠지요. 아침마다 물을 길어다가 바닥을 씻고 가게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옥분의 떡을 사던 단골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좋지 않았지요. 옥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들으셨소? 저쪽 떡장수 할멈이 아줌마 떡에 이상한 게 들어갔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데.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었지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성껏 떡을 만들었는데 거짓 소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지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더 정성껏 떡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옥분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떡은 이상하다더라. 먹으면 배탈 난다더라.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옥분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떡을 먹어보면 안다고 정성껏 만든 떡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손님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100냥씩 벌던 것이 50냥으로 30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옥부는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가게를 접어야 하나, 다시 주막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분이 가게에서 떡을 만들고 있는데 춘매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비녀를 꽂고 몇몇 여자들과 함께 왔지요. 춘매는 옥분 가게 앞에 서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옥분은 춘매를 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빼앗아 간 여자, 자기를 집에서 쫓아낸 여자가 눈앞에 있었지요. 옥분은 참으려 했지만 춘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떡장사를 하고 있네? 춘매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지요. 춘매가 계속 말했습니다. 쫓겨나더니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가련하기도 하지. 옥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화를 내면 춘매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볼 일 없으시면 가시지요. 춘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떡 하나를 집어들더니 한 입 빼어 물었지요. 씹어보더니 되하고 뱉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맛도 없네. 이런 걸 팔아? 춘매는 떡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옥분이 정성껏 만든 떡이 바닥에 떨어져 흙투성이가 되었지요. 옥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참아야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춘매와 여자들은 킥킥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옥분은 바닥에 떨어진 떡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은 가게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나서 옥분은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꼭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다음 날 아침 옥분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떡을 만들고 가게로 나갔지요. 손님은 여전히 적었지만 옥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정성껏 만들고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 떡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은 거짓말이라고,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사람이 떡을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이런 떡은 처음이라고 감탄했지요. 그리고 여러 개를 샀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손님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옥분 떡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쯤 지나자 손님은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소문을 이기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오히려 옥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떡은 진짜 맛있다고, 거짓 소문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떡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기뻤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구나,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할멈은 여전히 옥분을 싫어했습니다. 가끔 옥분 가게 앞을 지나가며 헛기침을 했고 인상을 찌푸렸지요. 옥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분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보니 은실이었습니다. 옥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실이가 여기에 왔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은실이도 옥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려와 옥분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은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옥분도 은실이를 껴안고 울었지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1년 반 만에 만난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은실이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은실아,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은실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어머니를 찾아다녔다고, 시장을 이 잡듯이 뒤져서 찾았다고 말했지요. 옥분은 눈물을 닦으며 은실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은실이는 집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춘매에게 빠져서 장사도 제대로 안 한다고, 오빠들은 아버지 돈만 축낸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외롭다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고 울었습니다. 옥부는 은실이를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어머니는 여기 있다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말했지요. 은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행복했습니다. 은실이를 만났습니다. 딸이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옥부는 힘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실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시장으로 왔지요. 옥부는 은실이가 올 때마다 맛있는 떡을 싸주었고 용돈도 쥐어주었습니다. 은실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만수는 장사는 제대로 안 하고 춘매와 놀러 다니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춘매는 비단 옷을 해입고 비녀를 사달라 하고 기생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잔치를 벌인다고 했지요. 돈이 물 새듯 나간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은실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은실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은실이에게 밥은 제대로 먹느냐고 물었지만 은실이는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수척해 보였지요. 옥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옥분의 장사는 점점 잘 되었습니다. 거짓 소문을 이겨낸 후로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지요. 사람들은 옥분을 믿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떡 맛도 좋고 인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떡 종류를 늘렸습니다. 인절미, 송편, 백설기뿐만 아니라 증편도 만들고 약식도 만들고 경단도 만들었지요. 손님들은 옥분이 만드는 떡이라면 무엇이든 샀습니다. 하루에 200냥, 많을 때는 300냥까지 벌었습니다. 옥분은 번 돈을 항아리에 계속 모았지요. 언젠가 더 큰 가게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옥분이 집에서 쫓겨난 지 3년이 되는 해였지요. 옥분은 이제 41살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옥부는 가게에서 떡을 팔고 있었는데 낯선 양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50줄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이 화려했지요. 양반이 옥분 떡을 하나 사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궁궐에 떡을 납품할 생각이 없소?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궁궐이라니 그런 큰 곳에 떡을 납품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옥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양반이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궁중진상을 담당하는 관리라고 중궁전에서 쓸 떡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맛도 좋고 정성도 들어간 떡을 찾는데 옥분 떡이 딱 맞는 것 같다고 했지요.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궁궐에 떡을 납품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책임도 무거웠지요.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에 납품하게 되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양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뒤부터 매달 보름에 한 번씩 떡을 납품하라고 값은 후하게 쳐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날 저녁 옥부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궁궐에 떡을 납품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옥부는 다짐했습니다. 더욱 정성껏 떡을 만들겠다고 궁궐에 누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한 달 뒤 옥부는 처음으로 궁궐에 떡을 납품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고 정성껏 포장해서 가져갔지요. 궁궐 관리가 떡을 받아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다음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값으로 은자 10냥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지요. 한 달에 한 번만 납품해도 은자 10냥을 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파는 떡까지 합치면 한 달에 은자 20냥도 넘게 벌 수 있었습니다.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옥분네 떡집이 궁궐에 납품한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에서 먹는 떡이라니 그럼 틀림없이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멈은 그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궁궐까지 납품하게 되다니 분하고 억울했지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옥분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돈을 제법 많이 모았습니다. 항아리 2개의 은자가 가득 찼지요.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큰 가게를 차릴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옥분은 시장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가게를 얻고 싶다고 말했지요. 시장 주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돈이 있느냐고. 큰 가게는 값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고,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대답했지요. 시장 주인은 옥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쫓겨나서 떡 하나 팔던 여인이 이제는 큰 가게를 차릴 만큼 성공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시장 주인은 시장 한가운데 있는 큰 가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쓰는 가게보다 3배는 컸지요. 방도 2개 있었고 부엌도 넓었으며 앞마당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0냥이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낼 수 있다고, 가게를 얻겠다고 말했지요. 한 달 뒤 옥분은 새 가게로 이사했습니다. 큰 가게에 선반을 놓고 떡을 진열할 판을 만들고 부엌에는 큰 시루를 놓았지요. 가게 앞에는 옥분네 큰 떡집이라고 쓴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가게를 연 날 은실이가 찾아왔습니다. 새 가게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렇게 큰 가게를 차렸냐고 놀라워했습니다. 옥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실이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기뻐했지요. 옥분도 은실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성공하고 있구나.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 보기가 가게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보기는 옥분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봤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달라 하셨습니다. 은자 50냥만 빌려주십시오. 옥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를 쫓아낸 남편이 그것도 아들을 시켜서 돈을 빌려달라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옥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말입니다. 보기가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빚이 생겼다고,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은자 50냥만 빌려달라고 했지요. 옥분은 한참을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자기를 외면했던 아들, 아버지 편을 들었던 아들이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옥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나는 내 아버지와 아무 관계도 없다. 나를 쫓아낸 사람이 무슨 남편이냐? 나를 외면한 내가 무슨 아들이냐? 보기는 얼굴을 붉히며 항변했습니다.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버지가 공경에 처했는데 도와야 하지 않느냐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보기는 한참을 옥분을 노려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옥분은 보기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끝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자기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이제 48살이 되었습니다. 김만수에게 쫓겨난 지 10년이 지난 것이지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옥분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옥분네 큰 떡집은 이제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떡집이 되었습니다. 궁궐뿐만 아니라 양반댁에서도 옥분네 떡을 찾았지요. 잔치가 있으면 일에 옥분네 떡을 주문했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떡을 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을 존경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쫓겨난 여인이 이렇게 큰 장사를 일궈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옥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강하다고, 배짱이 대단하다고, 본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가게를 하나 더 냈습니다. 성 밖에 있는 큰 시장에 지점을 연 것이지요. 그곳에는 일꾼 2명을 고용해서 떡을 팔게 했습니다. 일꾼들도 옥분을 따랐습니다. 옥분은 일꾼들을 잘 대우했고
값을 후하게 쳐줬으며 명절 때마다 떡을 넉넉히 싸주었지요. 두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에 은자 100냥이 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지요. 10년 전 작은 방에서 떡 하나 팔던 옥분이 이제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옥분은 처음 살던 작은 방을 떠나 기와집을 샀습니다. 방도 4개나 되고 마당도 넓고 부엌도 큰 집이었지요. 대청마루도 있었고 사랑채도 따로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지만 옥분은 만족했습니다. 언젠가 은실이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옥분은 집을 꾸몄습니다. 마당에는 꽃을 심었고 연못도 팠으며 정자도 지었지요. 옥분은 일이 끝나면 정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실이는 이제 22이 되었습니다. 혼인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지요. 옥분은 은실이에게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지만 은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기 싫다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은실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선법도에 따른 아버지 집에 있어야 했지요. 혼인을 해야만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옥분은 안타까웠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실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옥분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김만순의 집안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만순은 장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춘매는 돈만 축냈지요. 비단 옷을 해입고 금비녀를 사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김만수는 춘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것이지요. 빚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에게 빌렸고 다음에는 전당포에서 빌렸으며 나중에는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기와집도 팔았고 하인도 내보냈으며 가재도구도 하나씩 팔아치웠습니다. 이제는 작은 집 한 칸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기와 귀동이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지요. 하지만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두 아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품팔이를 했습니다. 하루 일하고 엽전 몇 냥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아들은 후회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따라갔더라면, 어머니 편을 들었더라면 지금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춘매는 김만수에게서 받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다른 부자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김만수는 혼자 남아 후회했습니다. 옥분을 쫓아낸 것을, 춘매에게 빠진 것을, 모든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만수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생각했지요. 18년을 함께 산 아내, 자기를 위해 헌신한 아내를 쫓아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옥분은 가게에서 떡을 팔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김만수였지요. 김만수는 옥분을 보고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머리는 희끗희끗했지요. 등은 굽었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옥분은 김만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지요. 손님들에게 떡을 팔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만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만수가 조심스럽게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들어 김만수를 바라봤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빤히 바라봤습니다. 김만수는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김만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옥분은 한참을 김만수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자기를 내쫓던 그 사람, 질투한다고 소리치던 그 사람, 춘매를 끌어들인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빌고 있었지요. 옥분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으며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엮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옥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나는 이미 당신과 아무 관계도 없소. 10년 전 당신이 나를 쫓아냈을 때 우리 사이는 끝났소. 김만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빌었지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시오.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김만수는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돌렸지요. 결국 김만수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보기와 귀동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도 10년 만에 보는 것이었지요. 보기는 28이 되었고 귀동이는 25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은 기워 입었고 신발은 낡았으며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보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편을 든 것, 어머니를 외면한 것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귀동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어머니 아들로 받아달라고 빌었지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남게 생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옥부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18년을 키운 아들들이었지요. 하지만 그 아들들이 자기를 외면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울던 자기를 그 아들들은 외면했습니다. 옥부는 물었습니다.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느냐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느냐고 말했지요. 보기와 귀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라고, 정말로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못을 뉘우친다면 이제부터 스스로 살아가거라. 내가 도와주면 너희는 또 나태해질 것이다. 일을 배우고 돈을 벌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나도 그렇게 살았다. 보기가 항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자식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지요. 귀동이도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매정하다고 자식을 버리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스스로 살게 하는 것은 다르다고. 자기는 아무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두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옥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아들들은 평생 기대며 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실이가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집도 빼앗길 지경이라고 말했지요. 오빠들도 일을 구하지 못해 굶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실이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옥부는 은실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줘야 하느냐고,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느냐고 말했지요. 은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옥부는 은실이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은실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지요. 은실이도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자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만순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빼앗아 갔고 가족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지요. 김만수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얻어 살았고 보기와 귀동이는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옥분내 큰 떡집 주인의 옛 남편이 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내를 쫓아낸 벌을 받는 것이라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옥분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옛 남편과 자식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너무 매정하다고 말했지요. 옥부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기로 했지요.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라고 해도 1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고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었지요. 그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지요. 옥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복이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옥부는 깜짝 놀라 보기를 흔들었습니다. 보기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보기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옥부는 보기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데려갔지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보기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났다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졌다고 말했지요.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이대로 가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다고 울먹였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옥부는 보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만수가 죽는다고? 자기를 쫓아낸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옥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보기에게 은자 10량을 주었습니다. 약을 사고 밥을 사 먹으라고.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옥부는 보기를 보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은실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먹고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약하다고 말했지요. 은실이는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아버지를 살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은실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이냐고, 도와주는 것이 옳았느냐고 말했지요. 은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충분히 강하셨습니다. 이제는 용서하셔도 됩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라고?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옥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김만수는 병에서 조금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보기와 귀동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막에서 설거지를 하고 짐을 나르고 품을 팔았지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가게에서 일하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혼자 눈속을 걸어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 김만수와 아들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떡을 고자기에 싸서 김만수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친척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헛간이었지요. 김만수는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문을 열자 김만수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옥분을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옥분은 떡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드시오. 추운 날씨에 몸 상할 것이오. 김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연신 말했지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김만수가 말했습니다. 옥분, 나는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았소. 10년 동안 후회했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소. 정말 미안하오. 옥부는 김만수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나도 많이 생각했소.
미움과 원망으로 살고 싶지 않소.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소. 시간이 필요하오.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지요. 옥부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지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옥부는 보기와 귀동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자기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느냐고 월급을 주겠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게으름을 피우면 당장 내보낼 것이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보기와 귀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옥부는 두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두 아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와 떡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를 했지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두 아들은 제법 일을 배웠습니다. 옥부는 두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보기와 귀동이는 돈을 모아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왔지요. 김만수는 아들들이 번 돈으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부는 집 정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실이가 옆에 와서 앉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실아, 어머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어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줬으니까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지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보기와 귀동이는 작은 떡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옥분이 가르쳐준 대로 떡을 만들어 팔았지요. 장사는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김만수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예전보다 겸손해졌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변해갔지요. 옥분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김만수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남처럼 대했습니다. 가끔 떡을 보내주고 명절 때는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강하다고, 지혜롭다고, 본받을 만하다고 말했지요. 옥분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옥분은 이제 53살이 되었습니다. 김만수에게 쫓겨난 지 15년이 지난 것이지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옥분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옥분네 떡집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떡집이 되었습니다. 본점과 지점 두 곳뿐만 아니라 성 밖에 또 하나의 큰 가게를 냈지요. 세 곳의 가게에서 일하는 일꾼만 10명이 넘었습니다. 옥분은 더 이상 직접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을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새로운 떡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했지요. 사람들은 옥분을 존경했습니다. 한양의 부자 중에서도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옥분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굶주린 이들에게 떡을 나눠주었으며 명절 때마다 고아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옥분의 선행은 널리 알려졌지요. 은실이는 27이 되어 좋은 선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중인 집안 출신이었는데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도 있는 사람이었지요. 은실이는 행복했습니다. 시집을 갔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정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은실이는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말했지요. 옥분은 은실이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딸이 잘 자랐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와 귀동이는 옥분의 가게에서 5년 동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작은 떡집을 차렸지요. 옥분이 가르쳐준 비법을 바탕으로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장사는 제법 잘 되었습니다. 옥분네 떡집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은 벌었지요. 두 아들은 옥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명절 때는 반드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옥분은 두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김만수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아들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요. 작은 방 한 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자주 했고 허리도 아팠으며 눈도 침침했지요. 김만수는 옥분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지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떡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처럼 지내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옥분은 집 정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지요. 한문은 잘 몰랐지만 한글로 된 소설을 읽는 것은 재밌었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김만수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지요. 보기가 급히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일어났습니다. 가보기로 했지요. 아무리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라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분이 김만수 방에 도착했을 때 김만수는 이미 숨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보기와 귀동이가 곁에서 울고 있었고 은실이도 와 있었지요. 김만수는 옥분을 보고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옥분. 왔소. 김만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옥분은 김만수 곁에 앉았지요. 김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당신을 쫓아낸 거 평생 후회했소. 옥분은 김만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미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소. 영감. 이제 편히 가시오. 김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보며 말했지요.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라고, 너희들의 본이 되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김만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57의 나이였지요. 옥분은 장례를 도왔습니다. 상여비를 대주고 제사 음식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보기와 귀동이는 옥분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49제를 지낸 후 옥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만수는 떠났지만 옥분의 삶은 계속되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은실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사내아이였지요. 옥분은 손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옥분은 손자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겨냈다고, 살아남았다고 말입니다.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분은 집 정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실이가 손자를 안고 찾아왔지요. 옥분은 손자를 안고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은실아, 어머니가 내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실이가 귀를 기울였지요.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는단다. 버림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란다. 옥분이 손자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쫓겨났을 때 죽고 싶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일어섰고 걸었고 살아남았단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은실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은실이 손을 잡았지요. 너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기억해라. 포기하지 마라. 일어서라. 걸어라. 그러면 길이 보인단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손자는 옥분 품에서 잠들었지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옥분은 60이 되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가게는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옥분은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냈지요. 사람들은 옥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쫓겨난 여인이 한양 제일의 떡 장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는 이야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젊은 여인들은 옥분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고 말했지요. 옥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고, 그저 살고 싶었다고, 은실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지요. 옥분은 65살까지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은실이와 손자들이 곁을 지켰지요. 옥분은 행복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옥분을 기억했습니다. 쫓겨난 여인에서 한양 제일의 떡 장사가 된 여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인을 말입니다. 옥분의 이야기는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생에서 버림받고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면 한 걸음씩 걸어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옥분이 아들들을 바로 도와주지 않은 것은 매정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강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옥분이 김만수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미움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말합니다. 옥분처럼 살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끝까지 걸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되새기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